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네, 평론가님 어제 오늘 네. 너무 뉴스가 많이 쏟아져서 저는 그렇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러시죠? 우리나라는 한 1시간만 핸드폰에서 떠나 있으면 아마 이 뉴스를 따라잡는데 한 3시간이 걸릴 거예요. 대만에 제가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대만 네.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우린 이 한국에서 못 산대. 아, 대만 분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면 톱이 너무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뭐 아까 한 일주일 이렇게 쏟아지는 건 자기네들 1년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 말까 한데 네. 너무나 역동적이다. 뭐 해서 뭐 이게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만큼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한국 사회는 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과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네.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국민 뜻 따를 것. 네, 이번 대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 이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발언인데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상고 기각이라는 건 이 사건 다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크게 2가지, 또 작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 전 차장이죠. 이분은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 더 있죠. 이분과 골프,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의 문제. 마지막으로 백현동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개발과 관련돼서 4단계로 상향시켜준 네. 그 상황이 과연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네. 문제. 이 3가지인데 1심에서는 이 모두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모두 허위 사실은 아닙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는 그 부분만, 인지에 네. 대한 문제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1심에서 1년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2심은 이것을 잘게 쪼갭니다. 이 발언의 어떤 상황들을 다 쪼개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다. 네. 라는 그런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무죄를 내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그러니까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고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고심에서 이것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겠고요. 후반부에 가서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 부분은 정치적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어떻게 점에서. 보시나요? 지금 현재는 선고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으므로 이것은 고법에 가서도 유죄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파기환송심 고법에서 당연히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확정 판결이야 당연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재상고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건 유죄로 봐야 하므로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데 네. 국민 뜻에 따르겠다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선거에서 국민들이 나를 선택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혹시 확정이 아닌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더라도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됐다. 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당선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국민 뜻에 따르겠다. 국민이 이걸 판단한다. 국민이 투표로서 판단한다. 국민이 만약 사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나를 뽑지 않을 것이고 사법부의 의견을 따른다면 나를 선택할 것이므로 나는 당당히 선거를 끝까지 임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와 주권자들의 이제 그 선택을 기다리겠다, 네. 계속해서 가겠다 이런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의견의 표명으로 좀 보셨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이 대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제가 대법원의 판결문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면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왜 2심이 잘못됐느냐, 2심이 법리적으로 이것을 오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즉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당시에 피고인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백현동 당시에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독려했던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독려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국토부의 전화 한 통화, 공문 한 장이 압박이 될 수 있는데 다만 협박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심의 어떤 주장인데 그러니까 네. 이 2심이 바라본 건 바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네. 정리한 모든 네. 사안에서 이건 선거인 포괄적인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유권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지금 후보의 그런 발언들을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만이 유권자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백현동 사건은 그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특혜 그러니까 4단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4단계를 상향시켜주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암벽, 옹벽에 아파트를 세워서 그렇게 그 당시에 개발업자가 수천억의 이익을 낼 수가 있었고 또 김진성 씨라고 그것을 로비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웠던 이재명 후보가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 사람이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판단을 내린 거니까 이건 로비에 의해서 사실 개발업자가 굉장히 특혜를 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시장이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나는 그 국토부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당시의 진술은 자신이 백현동 사건과 단절 그러니까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고의적으로 허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현동 사건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네. 허위사실과 관련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 네. 유권자,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보충 의견, 많은 그 대법관들이 보충 의견을 통해서 이것은
달력상의 날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중 심리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왜?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했잖아요. 네네네. 전원 합의체도 바로바로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보충 의견을 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33의 법칙을 강행 규정이라고 넣었으나 사실은 안 지켜져요. 잘. 네네네. 그런데 633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633의 법칙을 통해서 만약에 이 민의를 왜곡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선거법을 위반한 상황들을 위반하고 어떤 선출직에 계속 임명된 사람들은 왜곡했기 때문에 주권자의 권리를 지금 빼앗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그러므로 이번에 혹자는 굉장히 빠르게 너무나 뭐 정치적 어떤 판단이라고 지금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문에서 보충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도 모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판단하고 우선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 사실 빠르게 이제 심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대법원이 직접 입장을 이제 표명할 수밖에 네. 없었던 것도 그렇죠. 사실 이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이제 36일 만이고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분한 좀 심리가 이뤄진 것이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대법원에서 이거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다. 네. 아무리 633의 3이지만 지금 대체로 선거법과 관련해서 3개월 넘긴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렇게 이례적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불시에 이것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의 법칙을 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선거법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 않은 시기에 이미 선거법과 관련해서 전 그 사법부에 공지를 내렸거든요. 기본 원칙을 좀 천명을 했다. 원칙을 네. 세워라라고 네. 했고 그 이후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그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답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원칙을 계속 다시 천명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3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을 하나 놓고 3개월 동안 심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건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입선출로 일단 이거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하는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죠. 보통 전원합의체로 갔을 때 평의는 한 번 열립니다. 이번은 두 번 열린 거 굉장히 많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한 번 오히려. 정도 평의하고 그냥 네.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 달에 천명했듯이 어떠한 사건보다 선거법은 우선해서 판단하라. 라는 것. 이게 또 원칙적으로 적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안 지켰던 것을 지킨 것이지 지금까지 늦어진 게 정상이고 이번이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한 것이 정상이고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좀 속도를 냈다. 특히 이제 선거법 사건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취지로 좀 들리는데요. 일단 이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이제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대법원의 소송 기록이 또 이제 그 서울 고법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절차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것도 이례적이죠. 계속 이례적입니다. 네. 정말 속도는 오늘 바로 소송 기록이 그렇죠. 그 다음날 고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항소심 끝나고 그 다음날 고법이 바로 대법원에 넘겼거든요. 네.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선고하자마자 그 다음날 또 내려옵니다. 그만큼 빠르긴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네, 굉장히 신속하긴 한 것 신속하게 같습니다. 지금 네.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이것 역시 보통 파기환송심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똑같이 공직선거법에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당시에 7대5로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무죄한 다음에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몇 개월 걸렸을까요? 3개월 걸립니다. 네. 그때 당시에 7월에 대법원이 내려보냈는데 10월에
최종 그 결정이 네. 나거든요. 파기환송심이 검찰의 그 항소를 다시 기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는 게 3개월. 그러면 네. 이번에도 3개월 걸릴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고법에서 대법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들을 전부 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7일 걸리는 게 일단 항소심에서 각각 그 그러니까 양쪽 피고 원고 측에 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하고 서류를 보내고 상고심에 보내고 상고심에 다시 이제 그럼 상고를 할 건가 말 건가 보내고 이렇게 지난한 과정들이 네. 있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파기환송심은 3개월 정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개월 이내로 파기환송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라든지 양쪽에 새롭게 그 요구를 합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어떤 증거를 이미 항소심에서도 내지 못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피고 측에서 그렇다면 이게 피고 측이 불리한 것이니까 원고 측이 무슨 새로운 증거를 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의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심리까지와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증거를 내면 길어질 텐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딴 것보다 이것도 우선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일 경우는 1개월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그 결론에 대해서 또다시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재상고를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확정되기까지 사실 이게 대선 전에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첫 번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네. 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게 유죄 취지지만 이게 유죄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맞아요. 미만이냐. 또 100만 원 미만이면 형량이 네네. 지금 1년형이지만 징역형이지만 이게 아니라 벌금형으로 줄어들 수 있는 네. 거고 벌금형이 예를 들어서 90만 원 미만, 8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맞아요. 또 형량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또 다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유죄이긴 하지만 그러나 네. 피선고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1심에서 이미 판단을 하는 게 가중 형량. 그러니까 가중될 요인들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은 벌금형인데 어떻게 징역형까지 나왔느냐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들을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요인, 가중 요인에서 첫 번째는 전과가 있느냐, 동일 범죄가 있느냐, 동종 전과가 있느냐. 이게 지금 확실하게 있어요. 50만 원 벌금형을 받으셨더라고요. 옛날 성남시장 시절에 그 유인물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고 두 번째는 전파성.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파급력이. 파급력이 있었느냐. 이게 국정감사로 생중계를 됐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다 포함을 해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런 어떤 그런 가중 요인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냐. 해갖고 아마도 형량은 그렇게 예를 들어 8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진 않겠다라는 게 저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첫 번째 지금 그 파기환송심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 있느냐.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상고를 하면 그 다음에 아주 확정되기까지는 아마도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당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측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이 사법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부 영향은 미칠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존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우클릭을 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
보수 우파 쪽 인물들을 영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신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그런데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그 고법에서의 항소심의 그런 기반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무죄였던 부분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다시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 상대하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의 후보들도 일제히 아니 유죄 취지고 이미 범죄자임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범죄자를 끝까지 고집할 거냐라는 그런 그 공격부터 시작을 해서 이 쟁점이 완전히 다시 수면 위로 부상이 되고 이 부상되는 와중에 민주당이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패턴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방어적인 패턴이었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고 네. 지금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이 지금 대세론으로 이 페이스를 유지하자라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공격적인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쪽 네. 국민의힘에서 네네. 이것을 상대하려면 똑같이 맞불 작전을 해야 된다. 어저께 상황이 정말 하루 종일 맞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야가. 어제 지난 밤에도 또 사실 그렇죠. 네. 한밤중에 경제부총리가 네. 사퇴를 하는 네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마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나 하루에 이렇게 네, 많은 그러니까요. 일들이 이렇게 쏟아지나 하고 쳐다볼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페이스가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부자 몸조심 이러다가 아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어저께 당시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데 왜 최성목을 네. 탄핵하느냐 네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맞불을 해야지만 이 불길을 어쨌든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민주당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양쪽 진영은 다시 결집을 할 테고 네. 지난번에 항소심 때문에 실망했던 보수의 지지자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이길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이 이제 완전히 또 결집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중도층 중도층 그다음에 무당층. 네, 중도층, 네네네. 무당층. 이 층에서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하고 판단의 어떤 근거가 부동층. 특히 네. 부동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투표일 2주 전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부동층이라고 하거든요. 네. 늦게 판단을 한다. 모든 정보들 다 그러니까 다 취합한 다음에 뒤늦게 판단한 사람을 부동층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부동층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확정 판결이 어느 시점에 나올 건지 얘기를 좀 시기적으로 또 다뤘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온 국민이 이 헌법 84조 내용을 지금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전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네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형사 재판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이제 이 소추와 관련해서 이게 기소에 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을 좀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든 아니면 관련 하위 법률이든 간에 대통령이 그 전에 어떤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후보였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재판을 이의냐 안 이의느냐에 구체적인 어떤 그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에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취지를 놓고 사실 굉장히 엇갈려요. 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일단 됐는데 네. 사실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위기 상황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연루됐다고 해서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없다. 네. 이런 의미로 대통령 된 이후에 벌어지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이냐. 그러니까 네. 기소를
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냐? 네, 이게 네. 이제 소추를 기소로 보는 것이고 네, 네.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권한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려면 그 이전의 재판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소추에는 재판의 연속성에 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건 사실 갈립니다. 어느 쪽이 네, 네.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판결을 한 데 있어서 헌법을 전공한 대법원 연구관들을 모아서 TF를 구성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그랬다면 왜 이번 네. 그 판결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요. 변호사님 훨씬 더 잘 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해가 가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불고 불리의 원칙. 그러니까 형사상의 그런 어떤 기소를 한 그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재판관이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네. 즉 이 부분을 판단해 달라라는 재판이 아니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랬다면 지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논외, 기소 외의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대법원의 어떤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왜 불렀을까?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도래할 겁니다. 지금 항소심만 하더라도 지금 이 선거법 항소심 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당시에 위증교사 문제도 네. 있고 그러니까 5개 재판 중에 아직도 1심인 경우도 있고 뭐 2심인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걸렸을 때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렇다면 대법원이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네, 저희가 이 내용이 워낙 이제 좀 사안이 이제 중대하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생생 코멘트에서 못 나아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뭐 대법원의 쿠데타다 그리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후보직 사퇴를 좀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 앞으로 이 조기 대선 어떻게 좀 흘러갈지 네, 이 부분 얘기해 주시고. 아까 잠깐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호재를 만난 거고요. 네. 왜냐하면 미꾸라지 어항에서 미꾸라지들이 막 힘이 없을 때 메기를 넣으면 왕성해지잖아요. 네. 이게 매기론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공동의 적이 있으면 사실은 단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 그러니까 공동의 이슈가 생겨났어요. 그 이슈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아마 이 정당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 이슈를 계속 크게 부풀려야만 그 깃발을 계속 들어야만 그 힘을 에너지를 계속 돋울 수가 있을 테고요. 쫓아가는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한 모멘텀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지금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확장을 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슈를 만났으니까 도리어 이쪽도 역시 결집은 충분히 할 겁니다. 위기 상황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우리가 다 됐으므로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라는 느슨한 어떤 지지자들 속에서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린 꼭 나가야 돼 지지율을 믿지 마 이런 어떤 결집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은 팽팽하게 결집을 하는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당층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부동층 이 세 정파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이 층들이 이 사안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슈 싸움이에요. 그 이슈를 한 달 동안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도층, 무당층, 부동층이 마음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말 그런 정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더 큰 책임지겠다. 네, 굉장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이제 어제 마감하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제 대권 도전을 이제 아예 공식화한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제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약속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헌, 네네. 바로 개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개헌을 자신의 정권 내에서 그렇죠. 네, 바로 그리고 착수하겠다. 3년
이내에서 3년 안에 해서 그 개헌이 성립이 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 네네. 이런 개헌론. 두 번째가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다. 제가 지금 한덕수 전 총리죠. 이제 전 총리죠. 전 네. 총리의 이력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해보면, 와, 정말 통상인이에요. 네. 뭐 통상산업부 차관도 했고, 또, 통상 그 전권 대사도 했고, 또, 그 이외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통상과 관련된 그런 네. 비서관도 했고, 그리고 또 역대 모든 정권에서 전부 다 중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까지 주미대사를 했으니까까지 뭐 거의 모든 요직을 다 했고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첫 번째 기사를 봤어요. 아, 첫 번째 기사요? 그러니까 기사로 나온 거, 이름이 아, 기사화된 거, 네네. 1996년이었어요. 오. 1996년에 남덕우 경제부총리의 비서. 왜 그 이름이 나왔냐면, 네. 당시에 통상과 관련돼서 사절단을 꾸려요. 남덕우 네, 총리가. 당시는 어찌됐든 계속 차관도 받아야 되고, 또 통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유럽에 가야 하는 어떤 일정이었는데, 그 명단 끝에 딱 있더라고요. 남덕우 총리 비서 해갖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하냐면, 정말 통상의 전문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통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네네.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통합을 하겠다. 약자 동행을 통한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행보가 바로 세 번째의 약속을 아마 몸소 실천하려고 했는지 빈민촌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번째 정치 행보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자신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부각을 하고, 또 자신이 개헌을 위한 과도 정부의 수장으로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귀에 들어오긴 했으나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그 네. 총리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다면 총리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든 총리든 이 전문 관료에서 정치인의 워딩으로 조금 바뀌었어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저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네. 유능한 엘리트 관료라는 부분을 부각시킨 건 맞습니다. 알겠는데, 네네. 그래서 과연 네. 대선 후보로서는 네. 어떠한 자질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네. 라고 아마 기자로서도 묻고 싶을 거예요. 제가 아마 한덕수 네, 총리였다면. 이제는 관료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리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50년 동안 한덕수 총리를 지켜봤잖아요. 96년에 제가 기사 찾아낸 것처럼 진짜 지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관료로서, 정통 관료로서의 한덕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정치인이 돼야 되고, 더구나 그냥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제 한 달 후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후보로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 부분이 있었어야 됐다.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개헌은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헌은 과정이에요.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더 민주주의 정부로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의 어떤 그런 이 통합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개헌이지, 개헌이 우리의 목표, 비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상 해결은 그 당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소방청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국민적인 관심이 지금 그렇죠. 집중돼 있을 그 때만. 시간 동안 해야 될 어떤 부분이지, 이것이 나라를 바꾸는 어떤 새로운 비전인가요? 대통령은 사실 나라를 5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의 꿈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통상 해결은 대통령으로서의 꿈은 아니란 얘기죠. 국민 동행은 저는 시정연설에서 언제나 네, 우리 항상 정부는, 등장하는, 우리 정부는 네. 약자를 어떻게 하고 복지를 어떻게 하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라는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어떤 꿈이냐, 비전이냐, 혹은 21세기 AI 시대를 맞이한 하나의 그 청사진이냐? 아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지금 이 위기 상황, 그리고 이 완전히 진영 논리로서 완전히 싸우고 국민들이 이제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어야 됐다. 저게 좀 아쉬웠다. 아쉬웠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민주당 주도로 원래 최상무 부총리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의 사의 표명 그리고 수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포를 했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네. 일단 이 부분은 민주당에 앞서서 저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부적절한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통상 문제를 사실 자기가 뭐랄까 거리를 두는 셈이 돼 버렸잖아요. 네.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공백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네. 제가 좀 비판적인 지금 태도를 지었는데 어쨌든 통상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루하루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책임자가 있어서 지금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그 대통령의 지금 그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현안이었는데. 그렇죠. 그 네. 예측 불가능한데 그것을 그 즉시 판단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장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면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만 남아 있더라도 어찌됐든 그분은 통상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관료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 어쨌든 사실을 안 보고 행실을 본 이유가 나는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 이 나라를 크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졌던 것으로 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경제부총리한테 준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라. 물론 탄핵을 당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 발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사퇴를 해서 지금 사회부총리 그러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지금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통상과 관련된 수장이 공석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어떤 행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일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저는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풀이하듯이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 분풀이하듯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굉장히 뭐랄까 이 전체적인 이 어떤 운영 그러니까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줬잖아요. 돌발적이거나 불가측하지 않겠다.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어저께 갑작스럽게 그 탄핵을 한 것 그것은 진짜 이 정권의 한 축으로서 우리 경제 수장을 그래도 남겨뒀어야 된다. 아무리 미워도 남겨는 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이제는 뭐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하루빨리 좀 국정이 안정돼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 더 드는 요즘입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한동훈이 될 것. 네, 확신이 좀 들어있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킹메이커로 이제 많이 불리는 분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분의 이제 그런 킹메이커라는 그 이름 때문인지 이 대선 예측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무래도 관심이 좀 쏠리는데 결국엔 이재명 대 한동훈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요? 일단 김종인 전 대책위원장은 천문학자죠.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을 언제나 말씀을 하시고. 원래는 천문학자이셨군요. 워낙 이제 그 책략가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승률이 옛날에 꽤 높았죠. 가장 이분의 어떤 그 책사로서 타율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순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 가서 경제민주화를 끌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당선됐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에 가서 운동권 정당을 희석시켜야만 총선에서 이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해찬과 정청래 이 두 정치인의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승리를 했어요. 네. 이 두 번의 승리는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었고 그 정당이 갖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확장성, 그 정당의 고질적인 그런 그 기득권층 말고 또 아까 그 고정된 어떤 지지층 말고 그 이외의 중도 보수 또 뭐 부동층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또 순발력 주로 선발로 나오시지 않아요. 대체 구원투수 아, 정말 막판까지. 8회, 9회, 어떤 때는 9회 말 뭐 투아웃에 이제 구원투수로 나오고 네네. 뭐 이런 아주 비상이 안에 호의이신 것처럼 네. 그냥 정상적인 선출직 대표는 안 하시고 네. 비상대책위원장을 네. 주로 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길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꼭 맞출 것인가 그건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어떤 승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분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혁신, 변혁, 개혁 하는 어떤 인물들 쪽에 편해서요. 그리고 기존의 뭐 앙샹레즈임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 승계를 하는 사람들, 주류 이쪽을 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투수가 되는 거예요. 선발에 나오면 주로 주류 편을 드는 건데 그래서 한동훈과 김문수를 봤을 때 김문수는 주류 편이고 여기서 한동훈은 비주류 편이다. 그리고 세대에 대해서 한쪽은 70대고 한쪽은 50대다. 그러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쪽 손? 그러니까 뭔가 개혁적인 인물, 혁신적 의제를 갖고 이렇게 그걸 완전히 실천할 사람 이런 이미지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심보다는 당심에 많이 좀 호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기존의 이제 계엄이라든지 파면과는 좀 다른 그 개척점에 서 목소리를 있습니다. 내고 확실하게. 있는 네네 그런 한동훈 후보가 좀 유력할 것 같다. 이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 예측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대선 판도 요동,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 놓고 이제 어제와 오늘까지 이제 당원 투표 여론조사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선을 이제 통과해서 최종 후보가 이제 나올 텐데 그 다음 관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단일화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이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좀 힘이 빠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런데 단일화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그 선거 과정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듯해요. 단일화가 왜 이렇게 상수가 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경선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정몽준 당시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 회장이 2002년도 축구의 그 4강 신화를 등에 업고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대선 주자 적합도에 이름이 오르더니 막 1, 2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해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측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몽준 후보를 데려와라. 단일화 하든 뭐 하든 그 세력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끝내 이해창 후보는 거절을 했고 노무현 후보는 그 정당에서 후단협이라고 해서 후보 단일화 협의회 해서 우여곡절 그때 어쨌든 단일화를 합니다. 막판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깨긴 했지만 어찌 됐든 이 단일화 과정이 없었다면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그때 당시에 그 분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와 나중에 이 열세인 쪽에서는 단일화가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구나. 반전을 좀 노릴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는 거 있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단일화 얘기가 이렇게 고정화된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보죠.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와 아주 근접하게 경쟁을 벌인다거나 네. 아니면 후보들을 다 합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결과가 나왔다면 단일화 얘기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확실히 이제 약간 열세다 보니까 그렇죠.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렇죠. 카드로. 모멘텀이 뭘까? 이게 모멘텀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뭐 적합도가 나오지만 네. 나머지 후보들을 합쳐도 좀 애매합니다. 모름 없음이 18%나 되니까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전이 뭐냐 하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라는 네. 인물이 떠오른 것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 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이제 확정이 되면 그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네. 무슨 얘기냐? 후보가 모든 거를 다 판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보가 결정할 일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이 나서서 당이 사실,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 여기에도 뭐가 문제냐면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네. 자, 내일 아마 결정이 됩니다. 토요일 날 네. 결정이 되는데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와 이렇게 경선이 이렇게 돼서 누가 딱 손에 올라가요. 네. 이 사람은 우리 대통령 후보입니다. 하고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월요일쯤에 이 후보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했을 때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를 눌러야 돼요. 만약에 그럼 그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경선 이후의 지지율. 똑같이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까지의 지지율은 아니 출마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리고 권한대행 계속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출사표를 던졌으니까요. 네. 이제부터는 정치인 아니에요. 후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한덕수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의 방식과 시기와 주도권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시간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화면 보셨을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13%, 한동훈 후보가 9%. 이게 좀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6%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 종일 어저께 변동된 모든 사안이 반영이 안 되는 아직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2일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저께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저께 상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상황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판단해야 된다. 여긴 다 이재명 후보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 그 지금 이후에 일단은 지금 5월 1일 네. 판결 이후가 아직 안 들어갔고 30일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또 아까 한덕수 김문수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경선 이후로 봐야 된다. 현재까지는 고착화된 어떤 상황이다. 요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변동되기 전의 상황이므로 그 이유를 보는 게 사실은 더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들어간 또 그 여론조사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자 대결 구도에 대한 여론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 한덕수 전 총리 3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6%로 조사가 됐고요.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등장을 하면 25%, 이재명 후보는 46%, 이준석 후보 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 3자 구도일 경우에는 24% 한동훈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5%, 이준석 후보 6% 이렇게 좀 득표율을 보일 것이다 예상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아직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준석 후보가 들어갔을 때 어떤 빅텐트 얘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것에 가장 사실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법 리스크가 없을 때는 이기지 못할 거 이 사람을 미래를 한번 보자라고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부상이 되면서 이길 수 있네. 결집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 하면서 재세명 후보의 시선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금 3자 대결도 사법 리스크가 부상된 어저께 이유를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양쪽 이제 그 후보들에게 좀 집중을 해버리면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좀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바로 어저께 그 판결 이후에 아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자, 저희 어느덧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생법률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